자, 2020년 인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IT를 쉽게 듣는다 제2탄 미래를 채워가는 인공지능 교육을 짓는다 사회를 맡은 광성중학교 정보교사 김세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 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셔야지 제가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얼굴들 한 번씩 보여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 문제를 하나씩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퀴즈 문제 푼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채팅창에 많은 글을 적어주시면 상품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많은 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헤이 카카오, 알파고, 왓슨, 자율주행.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글자 있죠. 4개 또는 2글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번 쳐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답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입니다. 또는 AI라고도 하죠. 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교육 전문가들을 정말 어렵게 한 분씩 모셨습니다. 총 3분을 모셨거든요. 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명초등학교 유미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꽃단장을 하셨네요. 네, 예쁘게 보려고요. 꽃단장하고 꽃도 달고 진짜 옷에 꽃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 송도중학교 정보 선생님 김석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석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어디 야외로 어디죠? 펜션 같은 데 가셨나 봐요? 네, 저 가상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은 뒤편에 가려져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손님입니다. 자,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이세훈 교수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시죠? 이세훈 교수님은 네. 어디 다른 데 가상 공간에 계시는가 봐요? 저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제 대학교 연구실이 아닙니다. 예. 연구실 아니라고요? 저는 네, 연구실이 네. 아닙니다로 들었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시면은 저기 이세훈 교수님하고 송도중학교 김석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유명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이고, 네,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네, 재미있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함께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세호 선생님께서 퀴즈 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뭘까요? 첫 번째 1999년 게리 카스파로프와 딥블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제퍼디 프로그램입니다. 퀴즈 프로그램에 자, 왓슨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2016년 이세돌 알파고. 가장 확실한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세 개의 장면 모두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장면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대결 장면에서 모두 다 누가 승리를 하였을까요?
네, 인공지능이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6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의 결과에서는요,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기계에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고자 한 시스템으로 인간의 지능과 구분하고자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950년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의 논문에서 생각하는 기계를 제안하였고요. 여기에서부터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 분류를 하거나 예측하는 추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이미지와 소리 등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아는 인식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람의 언어인 자연어를 듣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짜준 알고리즘을 토대로 정해진 일만 처리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요,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발달에 힘입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한번 같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에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헤이 카카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죠. 여러 가지 통신사에서 나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죠.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오늘 날씨를 알려줘. 그 다음에 채널을 들려줘. 우선 음악을 틀어줘. 라고 하면은 그에 맞게 실행을 해줍니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도 이제 넣고 사람이 세제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의 양과 세탁물이 어떤 소재인지 를 파악을 하여서 그에 맞는 시간과 세탁 시간과 세제 양을 조절하여서 빨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빠들이 집에서 쓰는 면도기죠. 면도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수염을 닦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염의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면도기를 대면은 면도기가 그걸 파악을 하여서 그에 맞게끔 면도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청소기죠. 단순한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로봇 청소기가 집에 있는 공간을 카메라로 먼저 살펴보고요. 장애물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동선을 이동하면은 집안을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지를 보고 그에 맞게끔 작동을 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 운전할 때 없어서는 안 되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틀면 최적의 경로,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비용이 비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최적의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엄지척입니다. 자, 요거는 추천인데요. 요즘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음악 사이트 어디를 가든 추천을 항상 해주는 거를 받아봤을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샀는데 땡땡땡 님이 이 책을 사셨으면은 이 책도 함께 한번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건데요. 이도 마찬가지 추천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서 와서 남겨놓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토대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옆은 딱 보면 이제 떠오르시죠? 번역기입니다. 이제 그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요. 음성 인식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 기술도 매우 발달하여서 지금은 정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번역률이 왜 좋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적은 양을 공부를 하면은 다른 오류율이 높고요. 많이 공부를 할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패턴을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률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구글 듀플렉스입니다. 이제는
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해서 뭐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인공지능이 직접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뭐 내일 12시에 땡땡땡 식당을 예약해줘 이러면은요 듀플렉스가 직접 그곳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시스템까지 발달을 했고요. 오른쪽 차를 보면 이제 다 떠오르시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서 네 이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이제 환경을 이제 인식해서 그다음에 센싱과 이러한 모든 기술을 합쳐서 안전하게 네, 운전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율주행 때문에 저기 우리가 4G라고 하나요? 3G에서 네. 4G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인터넷이 워낙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받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것만 아니라 주변의 차들과도 서로 감지를 하고, 뭐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러한 기술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뭐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런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다음 위는요, 이제 법률인데요. 판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사건이 생기고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뭐 다양한 그간에 있었던 선례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뭐 변호사나 판사나 이렇게 검사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뭉치를 올려놓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은 재빨리 해서 찾아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판결은 사람이 해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선례를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나온 그 자료를 찾은 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주면은요. 거기에 맞게끔 사람은 최종적인 그걸 토대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죠.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이 처리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진단입니다. 얼마 전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엑스레이 막 이렇게 보고서도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 진단율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도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요게 저기 어디죠? 저기 우리 인천에 있는 길병원인가 거기에 있는 거가 이건가요? 네, 왓슨이 길병원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의사들과 함께 같이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봇인데요. 로봇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걸 듣고 안내를 해준다거나, 여러분 이제 공항 가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뭐를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듣죠.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들을 보면은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변화? 많은 변화. 그 변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이게 해야 하는 거를 쉽게 내가 채널도 직접 돌려야 하는데 말만 하면은 돌려줘. 맞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TV를 샀는데 말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네, 말로 다 해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하기 힘든 어려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시간 들여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나 해야 하는 것들도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주는 것과 같이 정보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인공지능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변화를 살펴볼까요? 자, 이곳은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왼쪽 장면과 오른쪽 예전에 많이 봤던 공장이고요. 오른쪽 거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 공장이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되는 걸까요? 네,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았던 왼쪽 장면 공장이고요. 지금은 오른쪽은 독일의 유명한 지멘스라는 공장입니다. 사람 수가 확 줄었는데요. 정말 공장이 망해가는 거여서 그럴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게예요. 왼쪽 장면을 보면은 손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빵집 사장님이 보이고요. 예. 오른쪽 가게에는요, 손님은 없다 치더라도 손님이 아니라 가게를 뭐 지키고 물건을 정리를 하는 종업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무슨 전시장 아니에요? 전시장이 아니고요. 아, 이곳은 실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마존고라는 가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에 이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담는지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파악을 하고요. 고객은 그 산 물건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제가 되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두 곳 모두 제가 보여드렸던 이곳 말고도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공장이나 가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우리 생활이 바뀌고 있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보니까 공장의 일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사람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걸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실제 2020년 10월 다보스 포럼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일자리의 미래 2020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정도밖에 안 남고. 벌써 2020년도 다 갔죠? 아, 그러니까요. 네. 요 5년 정도 남은 기간에 행정, 그다음에 사무 분야를 중심으로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 및 기술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그림에 보듯이 늘어나는데요. 9,7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많은 변화인데요. 2016 당시에는 우리가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근데 얼마 전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게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분야는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기계, 알고리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로이 생성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공지능 가속화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9,700만 개의 직업, 그걸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힘들겠죠. 네, 어렵죠. 어떤 직업들이 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직업을 나열하는 것만 해도 사람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것까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일자리의 대부분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체를 하면 AI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도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역. 네. 이렇게 목공예라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공예, 사람 손이 상세함. 내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거. 네, 공예, 그리고 네. 수술. 네. 그런 거 정리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창의성이요? 네. 그렇죠. 창의성은 컴퓨터는 우리가 시켜야지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영역에는 인공지능은 아마 감히 넘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4개의 요리가 나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4개 중에 인공지능이 만든 요리가 있습니다. 아, 저거는 보나마나 4번이에요, 4번. 가장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아, 4번이다. 네. 예.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채팅창에 한 번씩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다. 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한번 보면서요 하죠. 자, 몇 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또,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요즘에는 많은 또 접할 수가 있어서. 저기, 김현현 선생님께서 4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랑 똑같았어요. 좋습니다. 예, 예. 납작하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렇죠. 예, 납작한 거. 그중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는 심플한 건 할 수 그렇죠.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이죠. 예. 그렇군요. 자, 다른 분들은? 그분이 제 말 듣더니 2번으로 바로 바꿨어요. 자, 2번이라고 하십니다. 예. 네. 2번으로 바꿨는지는, 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아이고. 여기 코멘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조슬린 선생님은 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번이요. 1번. 요거 지금 빨리 맞히시는 분에게는 저기 커피 쿠폰이 나갈 것 같다. 커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쿠폰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느 정도 지금 됐나요? 지금 1번, 2번, 4번만 나오고요. 3번은 안 나왔어요. 네. 네. 자, 1번, 2번, 4번이 네, 우세하군요. 네. 이제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인공지능이 만든 요리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입니다. 다 틀리셨어요. 자, 대단하십니다. 다 틀렸어요. 저기 이민우 선생님께서는 전부 다요라고 하셨는데, 예, 하여튼 땡인데 틀렸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아쉽네요. 이번에 3번만 딱 해도 되는데. 네. 근데 이걸 햄버거를 만들었다고요? 인공지능이? 네. 3번 햄버거를 요리를 만들었고요. 지금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3D 프린팅 때문에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건 3D 프린팅을 했지만 네, 다 사람의 손이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면은 저 정도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 만들고 쌓고 다 해야 하는 거라 과연 저건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자, 바로 몰리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얘는 셰프 로봇, 요리하는 로봇이고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장면이라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직접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은, 요 몰리라는 사이트에서도 몰리가 요리하는 장면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로봇 키친이고요. 몰리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로봇 키친, 이 부엌이라는 요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로봇팔, 그리고 오븐, 식재료와 요리 도구를 올려놓는 선반, 이런 레시피 등을 이제 해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또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음식 가져와서 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서 주면은 이게 요리하는 그 로봇이겠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얘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요리사가 하는 영상을 다 보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장면을요, 3D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미리 익혔기 때문에 그걸로 네, 요리를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네, 요리를 만들어내고요. 또다시 요리사 요리하는 장면을 또 업로드해서 올려놓으면은 얘가 또 그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서 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을 한다면은 요 몰리가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음악 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음악을 제가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 듣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몇 번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시작하는 음악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 요거는 사람이네, 사람. 네. 그냥 들어도 사람이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음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공지능이면 1번인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느끼면. 1번이고요. 네. 자, 한 번씩 한번 달아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몇 볼까요? 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입니다. 어떤 것을 작곡하였을까? 아마 선택하시고서 나름의 이유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네. 네, 아, 그 이유도 적어주시면은 네, 더욱 좋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아,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네, 문제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좀 노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럴 수가. 2번 됐네. 2번 음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분이 2번이라 했습니다. 네, 2번이 3번 나오고요. 우리 김윤 선생님 오늘 참 잘해주고 계세요. 이분은 꼭 드릴 거예요. 제가 저 2번 나오고 저기 박종화 선생님 분은 3번이라고 했네요. 3번. 네. 2번, 3번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아, 그래요? 네, 제가 1번이라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반대로 가는군요. 아까 틀린 거 적은. 그러다가 어떤 분은 2번 물음표 나오셨습니다. 아, 네. 네, 이 세 개 중에 발표해 줄까요? 잠시만요. 여기 우리 조준 선생님 1번 하셨고요. 여기 안철 선생님 2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기계적 소리가 난다고 하시래요. 그리고 저기 줌에서는 저 와니섬이라는 분은 좀 이상하게 1, 2, 3번 다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효 선생님은 3번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일동 선생님은 3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든, 작곡한 음악은, 누구, 바로, 1, 2, 3 모두입니다. 아, 모두예요? 네. 야, 큰일 났습니다. 만든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번 음악은요, 인공지능이 작곡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음악 만드는 미디어 프로그램 있죠. 그걸 가지고 연주까지 다 한 곡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인공지능이 작곡은 다 했지만 연주는 우리 사람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악은 하고 이제 여쭤봤기 때문에 1, 2, 3 모두 인공지능이 작곡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요, 다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앞부분에 대해서 음악을 완성하고 뒷부분이 안 되면은 이어서 더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바라는 앱은요, 인공지능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화 음악을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학생분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젠타, 앰퍼, 그다음에 프로머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프로머신은요. 소니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요. 13,000여 곡을 분석했다라고 해요. 그걸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에 맞춰서 작곡을 도와주는데 특히 비틀즈풍의 노래 데디스카라는 곡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연주 로봇인데요. 즉흥 연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건데요. 즉흥 연주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대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주거니 받거니 음악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옆에 있는 걸 같이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은 건가 보죠? 그쵸,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사이트도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들어가서 사이먼이 연주하는 거를 보면은요, 고개도 이렇게 갸웃갸웃 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해놓은 상태겠죠. 그래서 들으면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
여기에 맞는 거는 이러한 걸 거야 하고서는 바로 실로폰을 뚱땅뚱땅뚱땅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술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저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5번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다른 거는 다 어디서 많이 네. 봤고요. 화가들이 한 걸 많이 봤고, 5번 같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요. 네. 자, 김재훈 선생님 5번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다른 분들, 이번에는 또 김세호 선생님 말씀을 많이들 공감하면서 5번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떠실까요? 자, 어떻게 답이 올라오고 있나요? 예상 답변. 이게 약간 10초 정도 걸려요. 올라오는데요, 시간이요. 네. 답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이, 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음악에서 다들 이렇게 경험해 보셔서 이쯤 되면은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 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모두가 다, 네, 그린 게 맞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AI 화가, 네, 오비어스가 그린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초기에 나왔었기 때문에요, 희소성 때문에 약 5억 원에 낙찰이 된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렘브란트, 네, 대표적인 그림 딱 느껴지시죠?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렘브란트 미술관이 함께 만든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네, AI입니다. 인공지능이요. 18개월 동안 렘브란트 작품 346점을 분석해서 공부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습을 하고 그 풍에 대한 모델을 학습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떠한 이제 그림이 들어와도 렘브란트처럼, 네, 그림을 재현해낸다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구글 딥드림이고요. 이거는,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AI 팀에서 그린, 네, 만들어낸 작품들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AI 화가도 직접 이렇게 작품을 그려서 보고 학습해서 그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사람이 네. 그림 그릴 때 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게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러한 걱정이 들죠. 뭐야, 이제 이런 창의적인 것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함께 우리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모든 것을 빼앗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력을 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진단을 한다는 거에 먼저 이제 AI가 진단을 분석을 해주면 그걸 이제 의사인 사람이 같이 그걸 바탕으로, 네, 진단과 처방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은요, 목공이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도면에, 네, 지금 AR 그 기기를 끼고 있죠. 평면상의 건축 도면을 보면서, 네,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모자 쓰는 줄 알았어요. 네, 모자가 아니에요. 네, 네. 써야 보이잖아요. 요즘에 예. 가서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협업 로봇을 활용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자리를 얘가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생각해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인간과 협업하는 푸드봇인데요. 딜리입니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인데요. 이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이 딜리가, 자, 음식점에서 우리가 왜 그 진동벨을 받잖아요. 진동벨을 해서 그 음식이 나와서 진동벨이 울리면은 딜리가 그 진동벨을 감지를 해서 음식을 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이동해서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서빙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산도 바로 여기 보이는 화면에 네, 결제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왜 서빙을 하게 될 때 이 접시 쟁반에 무거운 음식 올려놓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식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왓슨과 아니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과 함께 협업하여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에 있어서도요, 수젠청이라는 화가입니다. 수젠청은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건데, 이 로봇팔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걸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수젠청이 자신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수젠청이 만들어내는 그림의 패턴을 익혀서 그 다음 이렇게 수젠청과 협업을 할 때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젠청이 그림을 그리면요 로봇팔이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 패턴을 이제 익혔으니까 그와 비슷한 패턴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수젠청은 테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창조성의 미래가 단순히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과정을 찾아내는 방법에 인간의 창조성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의 변화를요, 많은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이걸 보면은, 와, 이건 뭐, 어떤 직업을 뭐, 내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직업들이, 그리고 미래 탄생한다는 직업이 과연 사실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뭐, 여러분, 지금 학생인 여러분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기존의 이런 직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러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러한 것들에 보면은요, 지금의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접해보았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파생될 수 있는 기술들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하면은 참 좋겠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교육부에서는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이라는 이러한 비전을 목표로 이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변화가 유초, 중, 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본격적 도입은 2025년부터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좋은 점, 그리고 걱정되는 점,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안목 또한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은요,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막막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즐거운 꿈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기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미영 선생님, 송명초등학교 유미영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송도 중학교 김재정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 기다리셨죠? 시간 금방 가던데요. 금방 가나요? 네. 내용이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렇지만 선생님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뭐죠? 저는 이제 인공지능 플러스 교육이라는 주제로 실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무서워하는데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고 실제 사례들을 핵심으로 좀 보여드리실 겁니다. 예,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네, 공유 됐죠? 네, 네, 잘 됐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중학교의 김석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좀 켜놔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네, 이렇게 댓글도 다 달아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분이 와라고 적으셨어요. 와라고 적으시네요.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나오네. 와. 자, 인공지능 교육 플러스 교육.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신맨, 무엇이든 대신해 드립니다. 우리 그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대신맨이에요. 근데 얘가 바보예요. 영하고 1밖에 몰라. 잘하는데 왜 바보예요? 우리 일을 엄청나게 잘 대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특징이 좀 바보예요. 거기다가 미친 듯이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네. 네. 엄청나게 빠르고 얘는 전기를 먹고 살아요. 전기를 먹고 산다. 얘 누굴까요? 전기 먹고 살면은 플래시맨? 그죠, 플래시맨. 정답 맞추셨습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예요? 네, 맞다. 컴퓨터가 예. 컴퓨터는 원래 0하고 1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얘가 거의 빛의 속도만큼 빠른데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를 이미지로 나타내면 얘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연구가 아니고 얘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얘 번개만 아닌 것 같아요. 플래시맨인가 스피드맨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데 바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똑똑해 보여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뭘 해놓거든요. 답변을 하고. 근데 얘는 그냥 일일이 하나 세워라 내워라 하나하나 이렇게 더하고 있는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컴퓨터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용량을 다룰 수 있고요.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계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범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호환이 다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컴퓨터가 이 반도체 기술이 이제 그 세월이 가면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 기술,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01410 해가지고 모뎀 아시죠? 모뎀. 예, 알죠. THX 소리라는 거. 예. 네, 그때는 이제 문자 하나 봤는데 이미지 하나 봤는데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해서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됐고요.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제 산업 분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물류, 의학,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그 다음에 교육, 기계,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산업 분야와 이제 융합을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컴퓨터하고 융합이 안 되어 있는 산업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죠. 차라리 융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빠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2015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학교의 정규 교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아주 융합되어 있는 컴퓨터가 융합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생각의 도구인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데이터 리터러시와 함께 뭐 로직이라든가 알고리즘, 패턴 인식, 문제 분해, 추상화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코딩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의 도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요. 근데 이제 텍스트 코딩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요즘에는 여기 어딨냐, 요 파이썬이 좀 많이 커졌죠. 예. 예. 아, 그러면 여기 글씨의 크기가 아까 봤던 글씨의 크기가 많이 쓰이는 언어인가 보죠? 예, 많이 쓰는 순서였어요. 근데 요 근래에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이제 자동화시키는 어떤 도구도 가르쳐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정신적인 그 스킬, 도구도, 정신적인 사고 도구도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도 좀 가르쳐 줍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디자인 싱킹 뭐 이런 프로세스를 쓰던가 아니면 CPS라는 걸 쓰는데 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컴퓨팅 사고력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슬슬, 올해는 진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크게 꽝 터지진 않았는데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됐고 이제 국가 정책들도 막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런데 AI를 이제 교육을 해야 된대요. 예, 갑자기 이제 확 나타났죠. AI가 이제 교육을 하라는데 분명히 컴퓨터는 바보에다가 엄청나게 빠른 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바보를 데리고 인공지능이 적용돼 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 하면 보통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비스? 예, 아이언맨에서 많이 나오죠. 자비스만 하면 다 되던데. 그리고 야 이거 뭐야? 그럼 제깍 가르쳐주고 손으로 막 이렇게 쉑쉑쉑쉑 막 하면은 알아서 막 찌기직 막 만들어주고. 예. 이런 인공지능은 아직 없어요. 왜 없죠? 아,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영화에서 그런가 보구나. 영화에 나온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아, 그래요? 없어야 영화 소재가 되지.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강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뭐 제너럴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한된 인공지능, 뭐 약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바둑만 잘 두고 그 다음에 언어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문장 분석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센서들 이용한 로봇 조종에 특화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게 다 통합되면은 범용 인공지능으로도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각각의 그 인공지능의 특별한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뭐 이거 설거지하고 계란 까는 거는 잘 할까요? 잘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쭉 들은 거 보면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네. 이렇게 사람이 하기에 쉬운 일들은 인공지능이 아직 못해요. 이 설거지만 하더라도 계란 까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거 아닌가요? 소근육 운동과 이 뇌의 엄청난 협업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아. 뭐 우리 아이들이 저기 1살 때, 2살 때, 3살 때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기고 걷고 손으로 잡아보고 놓치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내 손을 어떻게 쓸지.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하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되게 잘해요. 이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힘들어하죠. 저기 앉아가지고 야 버스 몇 대, 자동차, 택시 몇 대, 트럭 몇 대, 오토바이 몇 대 이거 하루 종일 체크하라고 그러면 미쳐버릴걸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이 쉬운 거는 어렵게, 사람이 어려운 거는 쉽게 하고, 사람이 쉽게 하는 건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유미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도 어쨌든 하드웨어, 컴퓨터에서 돌아가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도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조금은 이제 스페셜한 소프트웨어인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한 개념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머신러닝은 이제 야 이건 코끼리고 이거는 뭐 기린이야 라고서는 이제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뭐 학습 자료 왕창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은 분류도 잘하고 요점 정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구나 라고 스스로 깨우치듯이 그걸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 강화학습은 보상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기존에 학습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놓은 거죠, 머신러닝이. 이건 학습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숨겨져 있는 레이어가 막 많아서 이게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과학자들이 뇌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 뇌의 그 모형들을 이제 통찰을 얻어서 이제 딥러닝 이제 레이어들을 뉴런 그의 이제 작동 원리를 이제 실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그거를 구현하는 학문 분야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근데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IoT가 이게 다 합쳐지면 융합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최강 자비스? 자비스가 되겠죠. 그 자비스를 왜 만들겠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머니. 머니 하면 머니. 예, 이게 엄청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데이터는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 버리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oT가 합쳐버리면 진짜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 분야, 새로운 솔루션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직업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창출이 되겠네요. 네, 그거랑 관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AI 교육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의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보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쪽 파트가 높기 때문에 실제 이쪽 파트가 훨씬 더 그 산업 분야도 넓고 이제 그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반이라는 교육은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 아이 수학 문제 중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리나? 학습 태도는 어떨까? 학습 집중도는 어느 부분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나? 성적 예측은 우리처럼 지금 공부하면 1년 후 성적은 어떻게 될까? 학습 시간과 집중도 분석, 최적의 공부 시간은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적용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된 서비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사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잘 교육을 할 거고 학생들도 인공지능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죠. 이거 미네르바 스쿨에서 집중을 잘 안 하는 학생은 빨간색, 보통인 학생은 노란색, 잘하는 아이들은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자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걸 못 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자가 이제 온라인 학습할 때 도와주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몰라요. 교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사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화돼서 우리 애가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비싸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화됐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겠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의 공교육은 좀 뭔가 다른데 그 여러 다양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이제 화두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용어들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언플러그드 형태로 교육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이해와 원리를 알고리즘을 이런 구현을 한번 해본다던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져다가 어떤 새로운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파트인 거죠. 예. 그걸 AIoT, 사물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움직이게 하면 AIo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앱. 근데 저는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 응용 중에 AIoT에 관련된 수업을,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AI 응용 교육 예제는 AI의 응용인데 AIoT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대상으로 5학급이고요. 정보교과 시간이 1시간이고 선택교과 시간을 1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주당 2시간으로 한 학기 34차십니다. 통합해서 주당 2시간 개념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2학기 한 주 등교했고 한 주 온라인으로 병행을 했습니다. 온오프 병행으로 한 수업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주로 좀 많이 했고 가끔씩 이제 뭐 학습 자료 탑재해주고 이 학습터 이용하라고 하기도 했었죠. 사전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이제 응용 IoT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줌을 이용해서 이제 실시간 화상으로 만났고 구글 드라이브로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고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서 탑재를 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다운받아 가지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스크래치, 호환 엠블럭, 그 다음에 확장 블럭,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두이노 교구를 1인당 하나씩 1인 1디바이스로 준비를 쫙 해가지고 이거 2박 3일 걸렸어요. 조립하는데.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저기 까칠까칠해서 이렇게 긁히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거 볼트 조립해가지고 100개 만들어서 애들한테 야, 하나씩 와서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애가 받아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 마스크 써가지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수업은 이제 그 아두이노에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잔뜩 붙어 있는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막 선으로 연결하는 건 이제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입출력 장치가 아예 그냥 PCB에 붙어버려 있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스크래치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줌으로 이용하고요. 오프라인 때는 컴퓨터실에서 한 칸 건너 하나씩 앉아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6월 9일 화요일 6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반 학생들, 자, 반가워요. 인사합시다.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카만 거는 방금 들어온 학생도 저기 출석 체크, 채팅창에다가 출석 체크, 출첵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용해서 자료 공유하고 업데이트. 정세현 높이 들어봐. 코딩하고 예. Y값이 민감하니까 내가 건드리지도 않아도 확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보인집. 쭉 교육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드라이브에다가 공유를 해줬죠.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들 사용 방법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거를 우리는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작합시다. 마이크 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자실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ICEC
인천시 교육청이 뭐 마크가 나오네요. 스모드 브로드캐스트. 너 핸드폰이냐? 교육청용- 몰라, 재밌겠지. 이게 머신러닝을 합니다. 한 30-40번만 쉽게 이용할 수 학습시켜. 있게 만들어 놓고요. 한 안드로이드 랩트, OI 있는 거를 이용해서 랩트. 학습을 시켜요. 학습 결과 값을 뭐? 이용해서 이제 하드웨어로 쏴주세요. 출력을 연결했어? 시켜줍니다. 뒤에. LCD로. 정수. 그래서 인공지능과 네. 하드웨어에 네. 연동하는 방법을 그러면 시작합시다. 마이크 시켜줍니다. 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용 방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방법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템플릿에는 이제 문제 상황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PPT 소스코드 동작 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만드는 아이디어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고, 야, 문제 상황은 뭐냐? 거기서 이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를 썼냐. 그 다음에 어떤 출력 장치를 쓸 거냐. 그 다음에 AI와 입출력 장치의 관계와 기능 설명.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소스 코드를 적어라. 그 다음에 완성 결과를 적고 동영상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그 산출물들을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이제 공유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요번 2학기 때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산출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후기 발표를 들어봅시다. 자, 발표 시작해주세요. 2학년 2반 4번 김영욱 인공지능 학생들도 저기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발표를 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해당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발표를 하는 거죠. 상황은 이 학습 자료는 제가 저번에 띄워놓고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사건이 터진 뉴스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서 인식을 시작하고 성별을 인식해서 남자가 나온다면 그 후 조이스틱으로 1, 2, 3학년 중 한 학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해서 나이를 인식하고 문자 인식으로 이름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 등교 확인이라는 말이 뜨고 아두이노의 LED 불빛이 하얀색이 되면 교실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설명을 하고요. 출력 장치 리스트는 조이스틱, 빨간 버튼, RGB LED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장치 다 설명해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기능 RGB 설명들을 빨간 알려주고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당연히 제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일 잘한 학생 거를 갖고 왔겠죠? 성별 인식을 먼저 네,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남자라고 근데, 뜨면 파란색이 나오고 좀 여자라고 이따 하면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이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네가 올려놓은 동영상하고 똑같은 거냐? 한번 봐보자. 네. 이거 네가 올려놓은 동영상하고 똑같은 거냐? 네, 이거 틀으면 되겠네. 네. 빨간 버튼 누르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다음 조이스틱으로 2학년이라고 선택을 하고 2학년이 맞으면 2학년을 선택했구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름이 맞으면 등교 가능이라고 가능. 뜬대요. 아, 이렇게요? 멋진데? 그 다음에 하얀 불 나오네.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몇 시간 정도 배워야 되죠? 이제 프로세스에 맞을 경우 아닐 뭐 입출력 경우에는 장치 어떻게 나와? 사용 방법 설명이 한 아닐 8차시 경우 정도 여자로 하고 나왔을 때는 빨간불이 나오고 여자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가 남자 중학교여서 남중이어가지고. 야, 네, 여자면은 근데 그다음 진행이 안 된답니다. 남중이어서.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며칠에 걸쳐 만들어도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게 힘들었고 인공지능이 인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완성하니 아주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코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근데 보니까 하드웨어하고 스프라이트하고 되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되게 잘하게 고급지게 프로그램을 짰던데, 네, 이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내는 거죠. 발표를 들어.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저기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일반 학생들을 수업을 지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이게 모든 학생이 다 프로젝트를 완성하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럼- 안 되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합니까? 한 70% 정도는 완성을 하고요. 30% 70이요? 정도는, 네. 네. 30% 정도는 뭐 파워포인트하고 소스코드 정도 완성하고 그 30% 정도 중에서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정시현 준비됐습니까? 이거는 다른 학생 산출물 발표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oT를 만들어 봄으로써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걸 만들 때 시행착오를 계속 겪거든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의 유용성을 좀 몸소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AI 교육이 별개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서 AI 교육을 품었습니다. 앞으로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이해 부분의 언플러그드라든가 구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파트 중에서 응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사물과 응용하는 인공지능을 AIoT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아마 인공지능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하면서 인공지능의 이제 그 원리와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나 이게 궁금한 학생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멋진 실제 그 막 정말 범용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그런 멋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현해내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편 일반 학생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축구나 의학이나 법률이나 등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을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든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 학교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교육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셨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세훈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화면 일단 공유해 주시고요.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공유가 됐나요? 아, 예.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오케이. 예. 예. 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이세훈 교수입니다. 앞에서 계속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 학부형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듣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듣는다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듣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수준에 맞춰서 되게 쉽게 아주 쉽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나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앞에 두 개의 작은 강좌를 듣고 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라이드로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 앞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사람이 나뉘어질 거다 이렇게 좀 약간 끔찍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까요? 네, AI의 지시를 받는 사람과 AI에게 지시를 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구분이 될 거다, 양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얘기이긴 한데 어차피 세상이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세요? AI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AI를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습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앞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가셔가지고요. 저도 뭐 중간에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 그러면 굉장히 큰 범위에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이런데 인공지능은 주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유행이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막 헷갈려 쓰거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다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전부 다 이거 좋아하죠. 이렇게 다트를 가지고 하죠. 자, 보면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여기 점수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되겠죠. 자, 한번 던졌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그런 지식이 없이 던졌다고 합시다. 그냥 던져요. 계속 던지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가운데 맞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기계죠. 기계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운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빼라. 이렇게 몸을 다 힘을 빼고서, 힘을 빼고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려고 하지 말고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던지게 하는 것이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것을 이제 퓨처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기계한테 알려줘요. 너는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떻게 빠르게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런데 딥러닝은 뭐냐면, 딥러닝은 특징은 안 알려줘요. 그냥 계속 던져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죠. 근데 그냥 계속해서 정답은 있지만 계속해서 던져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게 되죠. 원리를, 특징을. 힘을 빼고 던지니까 점점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가까이 가네. 그래서 딥러닝은 스스로 특징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분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럼 딥러닝이 좋네? 그럼 머신러닝이라는 다른 기술은 다 필요 없고 딥러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또 풀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던지는 거를 뭐 10번 던지면 어느 정도 잘 맞출 수 있는데, 딥러닝은 뭐냐면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수백 번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죠. 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특징점을 잘 가르쳐줘서 작은 데이터로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딥러닝은 데이터를 주긴 주는데 특징점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특징을 찾아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약간 응용 분야도 다르긴 하고, 그렇지만 근래 와서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빅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많은 효과, 정확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을 하려면 머신러닝보다도 훨씬 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그런 컴퓨터가 없으면 이 딥러닝 자체를 실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특징점이 너무 명확하면 굳이 데이터를 많이 해가지고 기계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죠. 네. 특징점이 명확하면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특징점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딥러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 다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이 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기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하는데요. 네. 야구를 하는데 그러면 많이 던지면은 정확한 정확률은 되게 높긴 높겠네. 그렇지만 코치를 받으면 더 빨리 그렇습니다. 예, 그런 원리인 거죠. 네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재질이라는 것도 있고 타고난 이제 신체적 특성 같은 그렇죠. 것이 예,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맞는 분야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네. 좀 재밌는 말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이거는 좀 다른 말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뭘 하려면 이제 만시간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특징의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또 먼저 했던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자기의 특징을 빨리 찾아서 그것에 맞는 것, 또 재미있는 것을 자기의 전공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Deep I라고 하는 AI Yourself라고 하는 Deep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요. 인공지능 뭐 전문가나 개발자가 꼭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다 지금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앞길에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원리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인공지능을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그 학생분들은 아직 아니지만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 엔진의 가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차에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거와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직무는 다른 직무인데 그 직무에 인공지능을 잘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가 짧으니까 안내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웹캠이 있거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 학부형님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글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브라우저에 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계속. 근데 이것은 뭐예요? 머신러닝, 딥러닝? 예, 고양이하고 개의 특징점을 안 주죠. 그냥 사진만 계속 줘요. 그러면 얘가 이거는 고양이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고 개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그걸 알아맞추죠. 뭐겠습니까? 예,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근데 왜 교수님? 네. 근데 왜 고양이하고 개예요? 고양이하고 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많이 들 때 그 미국에서 굉장히 애완동물로 친숙한 부분들이 주변에 늘 있는 동물이 개하고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구나.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개하고 고양이 사진과 그것을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는 사운드, 즉 소리를 가지고 우리 인식하는 것도 역시 개의 그런 울음소리나 뭐 좋아하는 소리, 또 고양이의 그런 소리를 가지고 알아맞히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시키면 되겠고요. 이거 사용법이 좀 어렵다? 예, 역시 구글에 검색하거나 하면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재미있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뭐 다 이해하기보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포즈예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포즈, 또 위아래로 하는 포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구글에서 나온 티처블 머신이고요. 당연히 무료고 여러분들이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내해 줄 게 이제 머신러닝 for kid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스크래치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같이 결합해서 머신러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바로 당장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체험해 보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의 AI 실험 공유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가면 여러분들은 미술에 관심 있고 음악에 관심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AI가 어떻게 결합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체험과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려면 이제 당장 딱 뛰쳐나오는 문제가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파이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언어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이렇게 파이썬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또 파이썬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려면 무엇인가를 또 설치하는 사전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 사이파이, 뭐 매트플로리, 판다스,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뭐 이런 걸 다 깔아야 되고 설치해야 돼. 너무 많이 힘들죠. 근데 이게 저기 중학교, 네.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다 뭉쳐서 하나만 좀 깔면 되게끔 하는 게 이렇게 아나콘다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것을 모아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버전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괜히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뭐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EBS에서 나온 AI 기초인데 수학과 함께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심도 있게 2번 정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했어요. 과연 이게 고등학교 책인데요. 이 정도에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렬이라든가 대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인공지능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과 AI를 어떻게든 결합을 해서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배우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AI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수학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또 파이썬을 공부하려면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파이썬 3의 여러 가지 문법 구조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인공지능을 쉽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학습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강의를 그냥 들어요. 그러면 학습의 정착률이 5%밖에 안 되죠. 독서, 시청각 쭉 있는데 맨 밑에 보면 90%가 넘는 학습의 효과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거. 또 그 다음이 뭐예요? 스스로 체험해 보는 거. 이것이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체험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체험하는 만들어보고 체험해보고 그것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또 가르쳐도 보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게 꼭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과목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웹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말고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그 웹브라우저, 크롬이 됐든 익스플로러가 됐든 뭐 파이어폭스가 됐든 그런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내가 인공지능을 해볼 수 있다? 굉장히 편하겠죠. 어떠한 컴퓨터에서든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옮겼는데 또 깔아야 돼,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놨는데 학생이 지웠어요. 또는 뭔가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 실행이 안 되니까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이거 관리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어디로 가냐면 웹브라우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IT 쪽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요. Moving Machine Learning in Web Browser, 즉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이 웹브라우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구글의 어스, 그렇죠?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지도를 했는데 이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도 데이터니까. 이것을 웹브라우저 하나로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지도부터 어디 요새 여행 가기가 어렵지만 어디 여행 갈 곳에 대한 지도를 아주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또 다른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피지컬하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재료도 안 들고 무료가 되겠고요. 코딩 가능하고요. 실제로 피지컬한 아두이노나 여러 가지 센서나 여러 가지 모터들을 가상 환경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뭔가 문법을 알지 못해도 이렇게 블록으로 모든 것을 만들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코딩을 접근하고 어렵게 인공지능을 접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블록클리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블록을 만드는 기본 도구가 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블록클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스크래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아, 그게 브로콜리라는 거예요? 네, 브로콜리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든 툴을 위한 툴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브로콜리라 해서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앱 인벤터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아주 쉽게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 되겠고 주로 중학교에 방과후 교실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던 엠블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라는 툴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블록 형태로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체험을 그냥 해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원리를 직접 구현해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파이썬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리를 다 구현해 보는 것에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등 이런 선진국의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모든 코딩을 기본적으로 블록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어떻게 유연성 있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 형태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징검다리 형태로 블록을 잘 활용을 하면서 코드를 같이 공부하면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코드를 바로 배우면 에러가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가 잃게 되고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포기를 하는 현상들이
미국의 대학조차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접근할 때 정말 쉽게 접근을 하겠네요. 재밌게. 네, 그렇게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것을 한참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블로클리.game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쉬운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의 기본적인 원리, 형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처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하면 이 과정들을 풀게 만드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단계가 뒤에 10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단계까지 다 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7단계나 8단계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풀어보고 푸른 결과가 즉 내 머릿속에 어떤 원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추합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게 하자. 비주얼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하자. 그리고 머신러닝 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서 학습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 또 내가 공부한 것이 그냥 공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현장, 내 미래에 계속해서 토대가 되면 어떨까? 즉 현장 미러형, 그렇죠? 미러가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네. 현장과 동일한 그런 개발 형태와 개발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 여기서 이제 출발한 것이 DeepAI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하면 뭐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되고요. 파이썬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이제 화이트박스 형태로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요. 여기에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이 그래서 제가 블랙스트 코딩 툴이다 이렇게 이름도 붙였는데요. 그레이박스로 장점을 딴 것이 DeepAI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DeepAI를 여러분들이 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좌측에 있는 것이 팔레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감을 가져다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팔레트와 캔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그 내가 그린 그림에 해당되는 파이썬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여기 안에서 바로 실행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또 그림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화면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블록과 코드가 같이 나오고요. 여기 나는 코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블록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블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코드는 안 보고 블록만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텍스트로만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블록은 안 하고 나는 텍스트 코드로 직접 입력해가지고 파이썬을 여기서 짜가지고 여기서 직접 다 해보고 싶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는 학습이기 때문에 주로 블록과 코드를 같이 보는 화면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그러면 머신러닝이 하나의 단계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했던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데이터. 머신러닝 바로 앞에 뭐 있죠? 데이터의 특징 추출 이렇게 돼 있죠. 이 특징 추출 부분이 딥러닝은 빠지게 되고요. 머신러닝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정제 이 부분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다 필요하겠죠. 아까도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모아서 학습을 시킨다 그랬는데 고양이 사진에 개 사진을 섞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구분을 못하고 이게 고양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고양이인지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클리닝, 데이터의 클리닝, 정제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정제는 이게 꼭 필요하다. 머신러닝에. 그렇지만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을 정의해 주는 것은 머신러닝에서 필요하고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를 바로 밀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렵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사용할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부족했나? 다시 앞으로 가서 데이터의 양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바꿔보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준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외부로 배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각 단계에 필요한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걸 깔고 깔다가 끝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되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우리가 딥아이에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머신러닝의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특징적인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보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죠.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 벌써 세 번째 듣네요. 데이터 수집 분석 정제, 특징 추출하고요. 그 특징을 정의하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에게 야, 이거 공부를 하고요.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가 되고 우리가 사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외부에다가 그것을 배포하는 이 과정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우리 파이프라인 이렇게 쭉 해서 개통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딥아이에는 이렇게 코딩도 하고요. 코딩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고 또 활용도가 높은 블록들이 다 돼 있고요. 이 블록은 다 뭘로 돼요? 파이썬 코드로 다 매핑이 돼요. 그래서 블록으로 여러분들이 짜면서 파이썬 코드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블록들 많죠. 데이터 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하죠. 연봉이 요새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이런 블록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그림도 직접 다 그려볼 수 있는 블록이 있고, 직접 실행도 시켜보고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많죠. 이걸 가져다 쓰려면, 쓰기는 편한데 가져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원리도 알고, 원리를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알아야 이 블록을 가져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인공지능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이게 일주일치 또는 한 학기 분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나는 기계과다, 나는 바이오과다, 나는 사회과학과다,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까지 인공지능과 이러한 각각의 직무들을 결합한 AIX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AIX도 이렇게 블록으로 해서 가능한데요.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통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소음하고 소음하고 진동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소음하고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을 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뭘 해야 이게 가능한데, 이것들을 전부 다 블록으로 만들므로써 기계공학과 학생이나 기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주 쉽게 인공지능과 기계를 결합해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인데,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데이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데이터를 준 겁니다. 그렇죠? 공부 시간에 따른 성적, 이렇게 데이터를 줬어요. 두 번째 블록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복잡해 보입니까? 불과 블록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하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듯이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어떤 모델? 선형적인 모델이 여기에 맞겠죠. 그래서 선형 모델을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쓸만한 건지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야, 내가 10시간 공부했으니까 나는 성적 얼마 받을까? 그랬더니 얘가 당신은 성적은 얼마가
나오겠다. 81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여부죠. 아까의 데이터의 것은 선형적이잖아요. 예측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거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개하고 고양이를 사진을 구분하는 것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했으면 그 이유는 합격이고 그 밑에는 불합격이 된다. 이것도 아까랑 데이터를 정의하고요. 모델을 만들어요. 몇 개로? 3개 블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죠. 잘 나왔네. 괜찮네. 이걸 가져다 이제 내가 어딘가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인공지능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한,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툴의 존재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디바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육부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K무크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K무크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AI 머신러닝이라는 강좌를 요번에 이제 개설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곧 개설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개요, 코딩의 기초,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단계별로 따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 사이트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하니까 어떻게 무료겠죠. 예, 들어와서 하게 되면 강좌를 다 이수하게 되면 시험도 봐요. 수료증이 나가게 됩니다.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듣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인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초등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러닝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포팅을 해서 클라우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인천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나는 파이썬을 좀 배우고 싶다.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내가 강의를 쭉 듣고 싶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수료증이 필요해. 내 경력에. 이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카운트를 무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학교 당국과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은 저희 센터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받습니다. 여기는 회원 가입이 없어요. 따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여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인공지능 과정, 빅데이터 과정, 뭐 사이버 보안 과정, 그다음에 기초 개발자 과정,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영상과 강좌는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요. 다 이수가 되면 각 강좌의 과목마다 이제 수료증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교수님, 그러면 아까 전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전화할 거예요. 예, 요거를 이수하게 되면 저기 AI 학생과 교육 격차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들어도 6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가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거의 90점대에서 수료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겨우 턱걸이로 60점에 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수료했다고 해서 그 수료한 그룹의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또 능력과 시간 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이거를 수료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한번 체험해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가 인천에 있는 또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인천에 있으니까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고심 끝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카운트를 무료로 좀 주고 이것을 같이 활용해보는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자, 뭐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길이 열렸다. 그래서 비주얼 블록 기반의 플랫폼이 나왔다. 또 소프트웨어 설치가 다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분야하고 AI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AIX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런 동영상 콘텐츠라든가 LMS, 학습 관리 시스템까지도 연동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이요, 지금 저 질문이 왔는데요. 언제부터 빅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거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적었는데 저희 그 센터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가입할 수 있는 그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센터에 들어오시면 아마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내가 듣고 이것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것을 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나가셨던 패널들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제가 질문 하나씩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약간 이렇게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시간 좀 딜레이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금 30분이 거의 20여 분이 초과되고 한 30분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금 보니까요. 점점 보시는 분들이 더 오래 보세요. 집중력 있게. 그래서 1시간 반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그냥 한 30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는 저기 유미영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영 선생님은 참고로 인공지능 쪽 박사세요. 네, 요겁니다. 컴퓨터 교육학. 네. 네, 질문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떠오르기 때문에 박사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 쪽 이렇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요, 바로 따뜻한 인간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커다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for social good, AI for good이라고 해서 사회적 선을 위한, 그다음에 사람들을 위한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착한 인공지능 교육을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와 같이 협업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걸 감성과 관련된 감성적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작년에 디자인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한 인공지능의 기술을 함께 모색해보는 방안으로 감성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큰 화면에 나오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송도중학교 김서선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닙니다. 네. 자, 요겁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도 같은 거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렸고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구가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 같아요. 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실제 뭐 인공지능을 뭐 구현하거나 막 응용해보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힘들고요.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쉽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잘 알아주네,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어려운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이렇게 쉽게 재밌게 알 수 있게끔 재미난 어떤 놀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개념들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이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좀 배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그 체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막 환하게 웃으면 앞으로 가고 찡그리면 뒤로 가고, 아니면 찡그리면 뭐 소리가 나고 웃으면 하하거리고, 그런
출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 도구들을 이용한다던가 그러면서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되게 쉽고 재밌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하면 재밌나요? 애들이 한번 그 엠블럭에 있는 그 인공지능 그 에이전트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쉽게 쓸 수 있는 블럭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써보면 인공지능은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게 쉽네요. 그다음에 막 감정도 인식하고 나이도 인식하고 나 동안이에요 라고 나오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네, 기분이 우울하시군요 나오면은 뭐 되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교수님한테. 자, 뭔지 궁금하시죠? 네. 요겁니다. 예. 이렇게 인공지능 하니까 이제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인공지능 관련 학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했는데요. 근래 이제 인공지능 학과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대학원 수준에서 먼저 그런 쪽의 전공들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전공들이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석박사 수준에서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 학부 레벨, 대학 레벨로 내려오고 있죠. 왜요? 누구나 쓰는 굉장히 넓어지고 많은 인력들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공지능 학과나 데이터 과학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인공지능 중점 대학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인공지능 학과에 가야 인공지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관련이라든가 거의 모든 분야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면 AI를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자기가 있는 직무하고 융합해서 하는 쪽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과에 가면 실제는 그냥 인공지능 한다 그러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수학 알고리즘, 코딩도 굉장히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개발, 원리를 뭔가 연구하는 그런 쪽이 이제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그럼 컴퓨터 게임 학과 갈까? 게임 학과 가면 게임하는 것보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그 쉽지 않아요. 보안이 굉장히 재밌어 해요. 보안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과 가잖아요. 전체 교육 과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거의 다 100% 수학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이걸 내가 미래가 이러니까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 학과를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어차피 대학의 모든 학과가 인공지능과 융합해서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과를 가도 인공지능은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특징, 아까 얘기했죠. 머신러닝에서 뭐예요? 특징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특징을 잘 찾아서 하면 어느 분야를 가도 어차피 인공지능과 융합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인공지능 학과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초과됐습니다. 예. 네. 하여튼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들을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앞에 한 5분 정도는 안 들으신 걸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